네. 방금 소개받은 박장식이고요. 이번에 이제 다른 분들 다 하셨고 저도 이제 한번 은퇴하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글을 써 봤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자료도 별로 없고요. 예. 대부분의 자료가 소문으로 많이 듣고 또 현지에 있는 지인들 연락해서 그래 소식을 좀 얻고 소스를 얻고 뭐 이렇게 추적하고 요즘 뭐 좀 나왔던 글들 좀 살펴보고 뭐 지금 제목이 원래 혼돈의 지속이었는데 또 결론은 암울한 미래까지 달았습니다. 이게 금방 이렇게 뭐가 펴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에는 한번 들어가 봐서 또 우리 또 저는 또 군부척, NLD척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만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막판에 제가 이제 레비아탄 이야기, 리바이런 이야기도 좀 해서 제 군부가 이게 뭐 완전 괴물로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과거에 군부 편이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절대 군부 편은 아니고 뭐 군부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었지 뭐 그래가 군부 편이다 이렇게 한 것은 좀 과장된 오해였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야 이게 뭐 어떻게 잘 수습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또 NLD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역량을 좀 잘 발휘했으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고통에 빠질 것 같지 안 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에 좀 질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NLD가 무슨 죄 있겠냐 뭐 이렇게 또 민주 세력들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 조짐도 보였고 얼마든지 정치적인 역량을 조금만 발휘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저 약간 그런 이야기가 좀 섞여서 많이 얻어맞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22 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세 분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은 2020년 2 월에 1월, 2 월에 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그래서 그때 이미 쿠데타 조짐을 충분히 감지했고요. 뭐 사실은 군부 측의 고위 인사한테도 "이번에는 쿠데타 일어난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쿠데타는 분명히 일어난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었고 내피도에서는 고속도로 차단까지 한 바리케이트까지 다 준비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치적 대화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NLD 측에서는 '절대 쿠데타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인제 이렇게 쪼끔 과신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한 1 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런 조짐은 2020 년부터 있었다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려요. 저도 인제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바리케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했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2 월에 급기야 인제 귀국은 했지만 충분히 쿠데타 일어난다. 인제 이런 것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아마 군부 측에서도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CDM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물론 NLD 지지자가 좀 격렬한 시위는 하겠지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이건 아마 아웅산 수지 여사가 1988 년도 이후에 90년 89 년도 돌연히 등장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앙산 수지 여사가 민주투사로서 등장할 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막 인제 "사망하실 것 같다." 이래서 인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일본 유학 중이었는데 같이 그것도 동남아 연구센터에 방문 연구원으로 계셨죠. 저희들하고도 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문학 소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정치
예 투사로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아마 그 정도의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이게 이제 군부도 '야 앞으로는 이제 이게 다시 뭐 테이크 오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야 이건 인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기회였다라고 봐지고요. 이게 앞으로 군부 내에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지 자 이런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22 년은 뭐 어쨌든 무력이 있으니까 예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게 끝나지를 않네요. 예. 보통은 이렇게 인제 시민들이 잠잠해지면 군부가 인제 어느 정도 예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서 인제 선거를 해서 예 친군부 정부를 출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예 반복하는 인제 이런 수순으로 갈 건데 이게 지금 비틀어진 거죠.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자 이게 2022 년도에 제가 살펴봤던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AAPP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그동안 인제 군부가 예 테이크오버 하고 난 이후에 인제 뭐 매일매일 인원수가 나오더라고요. 1,700, 200 제가 봤던 1월 13 일까지 예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뭐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미얀마는 이 로컬에서 예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예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좀 이 가짜 뉴스를 이걸 좀 어떻게 좀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또 군부가 올리는 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뭐 이런 혼란 시기에 올라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인제 이런 게 인제 쪼끔 진폭이 커지면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이번에 뭐 브라질 사태도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페이크 뉴스가 너무 과도하게 오바돼서 정부를 정부시켰다든가 뭐 스리랑카 사태도 그런 것 같고요. 요즘은 인제 이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 커서 잘못하면은 예 나라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인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NLD 정부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인제 이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가 지금 논의할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다음에 인제 어쨌든 군부는 군부대로 정치 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그 NUG가 활동하고 PDF죠. 예 PDF가 활동하고 있는 군사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EAO나 소수종족 군사 반군 집단이나 물론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막 군사 훈련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KIA 그죠. 까친 인디펜던스 아미라든지 아라칸 아미 지금 제가 보기에는 KIA하고 AA를 제외한 나머지 반군 활동은요. 정말로 미약합니다. 무기도 없을 뿐더러 그 정도 인원수에 아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5천 명 정도? 5천 명 정도를 과연 그죠. 미얀마 지금 산지에서 5천 명 정도 이상을 훈련하고 먹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싶어요. 예. 그거는 거의 지형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고요. 그건 미얀마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지도를 한 장 올린 것은 반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변경 지역이 죠. 까친주나 샨주나 꺼잉주는 인제 태국하고 연해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그죠. 반군 활동하기 힘들고 여기는 지금 난민 캠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뜨닝다이로 가면 여기도 인제 태국하고 국경이 있는 쪽이 있는데 국경 쪽에 산지가 쪼끔 있긴 해요. 근데 이건 뭐 대규모로 반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반군 활동을 해 봐야 삐도 안 말하죠. 양곤 점령해야 되는데. 근데 버거에 쪼끔 산지가 있고요. 옛날에는 독립 초기에는 여기 KNU가 여기에서 근거지를 가고 양곤 북쪽에다 근거지를 갖고 양곤을 점령할 뻔했어요. 예.
이건 진짜 위기였죠. 그래서 운우가 그 내윈에게 케어테이크 정부를 한 2 년간 부탁한 것도 정부가 전복되기 직전까지거든요. 이때 아마 네루가 무기를 원조 안에 썼으면 반군에게 수도가 점령당하는 그런 위기까지 왔을 겁니다. 아마 그때 48년 이후에 50 년대 초반이 미얀마가 엄청나게 위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부가 나라를 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군부가 처음부터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근대 초기에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야와디는 거의 뭐 삼각주고요.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반군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군 활동하기가 좋은 데가 여카인 산맥 이쪽이죠.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인제 까친이나 샨 쪽인데 지금은 샨은 정부군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거의 활동을 안 한 것 같고요. 이 까친 인디펜던스 아미는 쪼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까친 쪽은 NUG와의 그 협력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NUG라든지 뭐 군부라든지 이거와 관계없이 까친 까친 인디펜던스 아미는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아라칸 아미도 마찬가지고. AA라고 부르는 아라칸 아미도 제가 역항에 있을 때 뭐 거기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아라칸 쪽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러니까 까친하고 아류입니다. 이게 AA하고 KIA는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이번 사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NUG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뭐 까친이라든지 친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일단 빼셔야 됩니다. 샨 이건 아니고요. 주로 저가잉, 머구웨 이쪽입니다. 저가잉도 조금 접근하기 힘든 산지가 제법 있습니다. 여기도 정부군이 밀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험악한 산지고요. 머구웨도 여카인 산맥에 물려 있는 요쪽은 산지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서 저가인과 머구웨 쪽에 제가 알기로는 PDF 활동이 활발하게 있고요. 여기에는 NUG 정부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일부는 끄잉 쪽에 미야워디 쪽에 메사이 메속 그죠 이쪽에 연결되는 태국 쪽에서 이제 태국 쪽에서 본부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이런 양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NUG나 PDF 활동이 알려지기는 굉장히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군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정부군이 저가인과 머구에 쪽은 집중적으로 그죠 작전을 펼치고 있고 여기서 전투가 여기도 계속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화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뭐 접전을 벌인다라기보다는 수세에 몰려 있다. 그리고 저가인과 머구에 쪽의 마을에는 이제 NUG 쪽에 편을 드는 마을은 이제 조금 정부군에 의해서 불도 태워지고 또 뭐 살인도 자행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그 마을이 불탔으면 마을이 불탔다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제 2023년 8 월에 총선을 하겠다. 인제 이거는 이제 군사령관 밍아웃hlaing이 인제 뭐 텔레비전에 방송에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2021 년에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한 2 개월 지난 다음에 방송에서 야 그래서 아마 이거는 헌법 2008년 헌법은 군부에게 정말로 기가 막힌 패러다이스적인 헌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폐지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쿠데타하면 헌법이 정지가 돼야 되니까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그죠? 정부를 조직해서 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2008년 헌법은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뭐 국민 투표에 그 어떤 헌법을 붙여도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2008년 헌법은 군부로서는 계속 지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비상사태 규정을 이렇게 해서 비상사태 선포한 것도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의 비상사태 종료 규정을 보면 1 년에 그죠? 1년 연장하고 6 개월씩 2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걸로 따지면 2023년 2 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준비 과정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8 월쯤에는 하려고 한다. 인제 이게 분석인 것 같습니다. 캘러니라고 메리 캘러니라고 워싱턴 대학 교수인데 원래 이 양반이 인제 미얀마 군부 전문가죠, 이 양반이. 그 War and Enemy, Making Enemy 뭐인가 뭐 그래서 미얀마의 인 미얀마죠. Making Enemies in Myanmar. 근데 그런 박사학위 논문도 코넬에서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만 이 양반이 음 인제 분석한 걸 보니까 어쨌든 이번엔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 같다. 330 석에다가 비례대표 100 석을 넣어 가지고 어쨌든 이건 인제 표가 그래도 USDP가 어느 정도 20% 정도는 확보하니까 그걸로 해서 의석을 배당하면 군부가 25%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선거에서 26%만 획득하면 과반수를 넘죠. 그래서 어쨌든 26%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그걸 찾아낸 것 같아요. 그게 인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군부와 제휴하는 USDP와 제휴하는 정당들을 좀 모아 보면은 어떻게 선거를 하더라도 이제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을까 인제 이런 건데 아마 이것을 아마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인제 이렇게 되면은 쪼끔 양상이 지금까지와는 쪼끔 달라질 수가 있다. 인제 이런 거고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관계도 굉장히 뭐랄까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요번 2020년 11월 총선거인데 일본인들이 인제 일본인 후배가 일본은 뭐 선거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참관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딴 거 하지 말고 그죠? 예. 총선 선거하고 나면 선거를 다시 그 이중 방지를 위해서 잉크를 찍지 않습니까? 손가락에다. 인도와 마찬가지인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달 지나야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잉크를 제공해 주죠. UNDP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매번 인제 이렇게 총선을 지켜보는데 별 부정 없이 잘 끝났다. 인제 이게 그때 우리 미얀마 연구회 비르마研究会입니까? 일본에서 인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정치적으로는 뭐 총선 준비 여기에 따라서 인제 대외 협력 관계를 인제 좀 모색하려고 하는 거고 뭐 러시아와 관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많이 다루는데 저는 사실 러시아 관계는 인제 뭐 일시적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 유대. 그러니까 뭐 서로 버림을 받은 자들과의 친목회 뭐 이런 정도의 되고 아마 그런 것이 인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관계 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멀기도 하고요. 뭐 러시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기 정도? 그죠. 요즘 뭐 핵 발전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전에도 있었죠. 근데 거기를 참여했던 대위 하나가 미국에 망명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다 깨졌죠. 그거는 북한에서 지원했던 겁니다. 지금은 10 년이 지나서 저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북한 원자로 어 그러니까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는 지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도 그 자료 분석차 그 비밀리에 정보를 도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심각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미얀마하고는 관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즉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옛날에 그 뭐 미얀마의 천년가세 경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보시면
좀 오래된 건데 근데 그 논리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를 두고 그죠.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이 네 나라가 그 주변 네 나라가 에너지를 그죠. 많이 소비하는 나라고 이 나라가 이제 미얀마 천연가스를 두고 이제 굉장히 뭐 접근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인도랑 태국이 왜 지지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천연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발전소의 30%가 미얀마 가스로 전기를 만들죠. 인도는 절대적인 에너지 부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벵갈만에 나는 천연가스를 좀 얻어 가려고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 천연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인도가 여기 다시 발견될 경우에 가져가기 위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최근 중국은 군부가 대중들에 대해 폭력을 취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침묵하고 있어요, 의외로. 그죠. 옛날에는 굉장히 정치적 지지 표명도 많이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7년 샤프란 운동 때부터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무관심하다 그럴까요? 예. 그죠. 예. 별로 뭐 국제 유엔에서 표결이나 이런 거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애써서 그죠. 뭐 찬성한다든 지지한다든가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하는 저번에 인제 왕이 외교부 장관이 한번 와서 예 쿠데타 이후에 방문한 정도 그죠. 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도 대응이 참 방법이 없죠. 5개 합의안을 군사련관이 거부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세안은 크게 지금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세안 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캄보디아나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 묵시적으로 그죠 침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히 그 문제를 더 건드려서 크게 피울 하다가는 아세안의 유대가 깨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를 보면요. 뭐 경제 뭐 엉망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인제 GDP 성장률 표를 보여 드렸는데 21년 쿠데타 이후에 17.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 짜타도 57.9%나 급락했죠. 배 이상의 지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 봉제업이라든지 제조업, 투자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지금 완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운동도 하지 않죠. 못 하죠. 거기다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급여도 굉장히 두 배나 지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제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국적 기업이 철수하는 거는 경제 제재 때문에 그게 막 걸려 있는 회사들이 조금 철수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보도한 것처럼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제재는 가하지만 자기들 회사 하나도 빠지지를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쉐브론이나 토탈 같은 회사들은 인제 뭐 거기는 인제 계약이 다 거의 끝나기 2-3년 남겨 놓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일본은 기린 맥주가 그죠. 미얀마 경제 지주 회사하고 막바로 그 결합돼 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재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 뭐 에너지 가장 돈이 되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 구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또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봉제업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더 덕을 보는 우리나라 몇 개 기업은 지금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MEHL이나 그죠 미얀마 경제 지주회사 그다음에 뭐 석유 가스공사 그다음 경제 공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군부 소유 공기업입니다. 이게 태국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
그 차노차 총리가 마쿠에서 조언을 많이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런 터이기 때문에 뭐 태국도 군부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미얀마도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거대한 괴물로 이제 변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투 트레이딩이 다시 제재에 들어갔는데 이떼자입니다. 이떼자라는 사람이고 부인은 지금 이혼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같이 결별해 살고 있지만 여전히 투 트레이딩에 뭐 주식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요. 이 딸내미가 가수죠. 예. 아들 2명이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 투 트레이닝이 뭐 그룹으로서는 지금 경제로는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크로니즘이 입각한 이런 기업들이 다시 활개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에 많은 자산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제재를 받으면 여기는 타격이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위기를 좀 보시면요. CDM 지지한 학생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고 있는 몇몇 학생들 중에 학교를 안 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인제 "CDM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제 NUJ 대안학교가 미얀마 누에우 유니버시티가 있긴 있는데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그래요. 아마 외국 사이트에서 운영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온라인은 인제 국내 군부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운영이 한계가 있고 강의를 듣기는 힘들다. 그래서 인제 저강의나 뭐그에 오프라인 강의실이 열렸지만 그거는 군부가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MNOU는 대안학교는 이제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해서 해외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토픽 응사자가 보통 한 2천 명 정도 돼요. 예, 제가 양곤에서 토픽을 한 3년 운영을 했는데 우리 청 교수랑 뭐 1,500에서 2천 명 정도였는데 2천 명이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번 올해 3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 샘플링 해보면 해외 유학을 많이 가겠다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툭 하면 교육기관이 폐쇄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얀마 미래가 좀 암울하다라고 보는 것은 교육기관을 너무 자주 폐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20-30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그 군부의 그 사관학교 그죠? 예. 국방 장교학교 같은 데는 정말로 시설도 좋고 엄청난 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가 엘리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치안 부재로 사회 불안 상승인데 좀 이 부분은 인제 좀 제가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 마약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게 미얀마에서 사실 절도 강도가 이렇게 많다 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예. 그 심지어 우리 강민지 쌤이 그 뭐 좀 죽음을 무릅쓰고 필드를 갔다 왔는데 그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자 보호망 그죠? 그 철망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좀 그죠? 설치가 됐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히 사회적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미얀마가 이렇게까지 됐나?' 인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슬프죠. 인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2022 년에는 뭐 이런 슬픈 이야기만 사회에서 주구장창 인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 부분에도 문제가 생겼다. 자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세도금 파고다에 보시를 하면 그걸 군부가 유용한다 하는 소문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너무 심각하게 21 년도에 처음 나왔던 건데 근데 인제 21년 2 월에 초기에 확산이 돼서 세대공 파고다 인제 시 운영위원회에서 21 년도에 해명글을 넣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그죠, 그죠. "정부 은행에다가 돈을 잘 넣어서 관리를 받고 있고 우리가 또 감사원에 감사도 받는다." 뭐 이러니까 댓글에 "그래 정부 은행에 넣었으니까 군부가 마음대로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불신의 댓글이 장난이 아니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드봉 파고다의 보시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이게 2022년에는 거의 고착화돼서 사원 운영이 좀 어려울 정도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서로가 맞먹는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08년 헌법 그저 체계 표지인데요. 제가 보기엔 2008년 헌법 체제 하에서는 이게 차와 포를 떼고 지금 정치를 하는 그놈이 잘하는 보통 차포를 뗀다는 말은 실력 있는 상수가 떼주고 하수하고 이렇게 붙는 건데 아니고요. 하수가 차포를 떼고 상수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군부 위상은 2008년 헌법은요. 정치적 파트너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그래서 어쨌든 이 헌법 체제 하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정부는 민간 정부를 할지라도 군부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왜 대화를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미얀마는 구조적으로 잘못하면 유고슬라비아처럼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잘 모르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고슬라비아하고 거의 비슷하다. 정치적 이거 국민들의 구성이랄지 이런 것이 더욱더 격심해져서 이제 뭐 미얀마 연방이라 하지만 연방이란 말도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태국처럼 종족적 색채를 완전히 줄이는 작업을 근대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리고 앙산 장군이 그걸 제대로 정치를 못 해보고 그저 암살당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거죠. 2008년 헌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화를 통해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향후 군부 로드맵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티아라는 사람은 식량과 에너지 확보에 또 주력할 거다. 이게 스리랑카가 이번에 사태 일어난 것에 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어쨌든 통선은 실행할 건데 이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될까? 그죠? 엄청난 폭력이 일어날 건데. 우리 동아대에도 우리 미얀마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이번 여름에는 부모님들이 들어오지 마라. 이제 큰일 난다. 왔다가는 큰 사태 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고 이번에는 겨울에 와라.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이제 괴물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괴물을 어떻게 해야 처치를 하죠? 이게 이제 그 군부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집단 그리고 군부를 우습게 보면 또 안 됩니다. 이 정규군 36만 명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군솔까지 식구들까지 다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군부대에 들어가면 군인 아파트가 있고요. 가족들이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내무반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미얀마는. 집에서 있다가 총을 다 놨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이고 식구들은 또 군수 장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죠? 한 4,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군부와 결속돼 있다.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은 군부가 군중들을 동원한다 이런 개념을 썼는데 이게 동원이 아니고요. 군인 가족 자체가 4,5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리고 올해도 혼돈의 지속에는 변함없을 거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좀 없어졌어요. 일단은 그냥, 옛날에 친했던 정으로 개겨보자면, 미얀마의 지금 현재 상황을 리바이어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폭스가 리바이어든을 얘기를 했을 때는 국가기구가 그만큼 이제 시민들과의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기구가 비대해져서 그것들이 이제 괴물과 같은 양상으로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가 국가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의 통치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 10몇 퍼센트 정도밖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이제 얼마만큼이나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지금 현재 군부는 어쨌든 국가가 아니므로 그래서 리바이어든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좀 어,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반발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설 연휴도 다 반납을 하시고 그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그 리뷰를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상국 선생님이 이제 오전 세션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요즘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좀 약간 비슷한 심정이어서 좀 우울하고 좀 고단하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덕분에 지금 현재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선생님께서 쓰셨던 내용에서 조금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가 좀 서로 균형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런 내용은 뭐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특히 저는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어떤가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약간 언급을 좀 달리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싶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그 본문 중에 나와 있는 그 절 제목 중에 치안 부재로 인한 사회 불안 상승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이제 그만큼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로서 그 택시 안에 이제 철창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시긴 했지만 일단 치안 부재라는 것을 사회 불안 상승의 어떤 원인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이 치안 부재 상황을 몰고 온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바로 쿠데타가 발발을 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얀마의 치안 부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치안의 관점이기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의 생계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 내에서 국내에서도 마약 복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강도나 절도가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근본적인 원인은 치안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쿠데타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 2022년 유해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지금 아편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사이에 있는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이제 마약 재배, 아편 재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게 2020년까지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2021년 이후에 이제 계속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이고 2022년에는 특히나 양귀비의 재배 지역이 33%나 증가했고 아편 생산량은 88%나 증가했다. 그래서 뭐 700여 톤의 이제 마약이 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편을 그러니까 양귀비를 재배하는 지역들이 많이 증가한 그런 지역들이 대체로 무장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들, 샨주 북부라든지 친주나 까야주 이런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군부의 공습이나 이제 교전이 치열해서 사람들의 생계가 훨씬 더 위협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더 이런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 유엔의 마약범죄 사무소에서는 이것은 이제 명백하게 미얀마의 쿠데타가 야기한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치안의 부재 문제이기 이전에 쿠데타라고 하는 그 정치적 위기 상황이라는 게 미얀마 국민들의 생계에
뭐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금 더 부각해 주시는 그런 언술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심지어 아편뿐만 아니라 여기가 인제 뭐 불법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기 행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인제 인신매매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인제 최근에 태국의 메소트에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인제 그 미얀마하고 그 국경 지역 그러니까 모에이 강가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휴먼 트래피킹에 관한 인제 경고문 같은 것들이 강가에 세워져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동남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IT 기술자들이 인제 이런 사기에 끌려 가지고 인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또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가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단지 미얀마 국내 상황,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그걸 또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위협까지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얀마 쿠데타가 야기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 경제적 어떤 파탄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인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제 짭과 미얀마 화폐 가치의 평가 절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조업이나 봉제업은 회생의 기미가 엿보인다라는 그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인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느 정도 회생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은 2021년 상황에 비해서 2022년에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도 일부 기업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회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모든 산업 활동의 타격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뭐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그 투입재 산업에 필요한 투입재들을 다 수입하거나 또는 이제 소비재들도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사실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비재들도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소비재 가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전기 요금은 폭등하고 있고 또는 물류나 금융 부문들의 장애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관리 변동 환율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걸 포기하고 있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뭐 미얀마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이제 달러로 짜투화로 환전을 하라라는 그런 규칙을 부과했다가 철회를 했다가 다시 부과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자칫 미얀마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좀 차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기업이라든지 그 일부 회생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 활동들도 이제 언급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국민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노동자들의 생계가 얼마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얀마에서 특히 미얀마 군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외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게 미얀마 봉제업인데 대체로 이제 미얀마 봉제업이 캄보디아나 마찬가지로 대체로 다 외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 달러를 받죠. 그래서 달러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인데 이런 기업들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LO의 보고서만 해도 2020년에 비해서 2022년에 110만 명의 고용이 감소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여타 다른 기구들에서도 일단 지금 현재 군부가 뭐 노동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또 노동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자리의 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 그러니까 정규직을 계속 이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교체를 하고 또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급여 수준은 낮아지게 되고 또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봉제업에서 거의 90%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젠더 기반 폭력이라든지 가혹행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강제적인 추가 근무에다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다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노동자 가구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계속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외국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군부에게 계속 자금줄을 대어주는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러 이제 뭐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지 아니면 ILO도 그렇고 이제 다른 여타의 유수의 국제 기구들에서도 이러한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해외 투자 기업들이 이제 미얀마에서 군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봉제업에서 이제 중요한 그 부문이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그 기업들인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EBA, 그러니까 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관세 GSP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노동자들의 요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제재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국가들의 입장 같은 것들도 좀 같이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최근에 등장을 했죠. 2023년에 이제 군부가 총선을 실시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6개월간의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이제 1월 말인 1월 27일에 이제 이것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켈러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군부가 NLD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했던 여러 선거구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당 등록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벽 자체를 굉장히 높게 세우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개정된 선거법의 이제 주요 내용들인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문들은 이런 내용 이러한 선거법 개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령 이제 NLD에 참여를 일단 NLD는 이제 참여를 하지도 않겠지만 일단 기존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것들은 USDP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계속 소수민족 정당을 계속 만나면서 선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것이 가령 이제 NLD가 이전까지 우세하던 지역에서 소수민족 정당이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아마 군부는 그럴 것이다라고 이미 다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수 종족 정당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냥 저항 세력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또는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 그런 의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여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러한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얼마나 그 소수민족 정당들이 그 존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나 다른 NLD 이외의 다른 정당들 특히 소수민족 정당이라든지 아까 논문에서 말씀하신 NLD에서 이탈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약간 바로잡았으면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이제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반군 단체들 특히나 이제 KIA라든지 AA라든지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군부가 집권하기 이전부터도 꾸준히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냥 오로지 자신들의 독립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NUG라든지 저항운동 세력하고 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KNU 같은 경우는 KNLA가 이제 그 무장 세력이죠. 그리고 KIO 그러니까 KIA 까친 독립군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연대 운동, 반군부 통일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와 반대로 이제 1988년 이후에 수강 상태가 된 친주라든지 또는 까야주라든지 그러니까 까레니족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무장 활동들이 거의 없다가 쿠데타 이후에 다시 이제 전쟁에 합류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말에 휴전 협상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2022년 8월에 이제 휴전을 다시 깨고 이제 군부 교전을 했다가 또 다시 12월 달에 다시 휴전을 하고 이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역하행주에서 어떤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를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쿠데타 상황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샨 북부에서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는 KNLA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완전히 와해되었다라고 보는 그거는 좀 지금 최근에 쿠데타 이후에 이제 이들 소수 민족 무장단체들의 어떤 동정이라든지 또는 군부와 또는 저항운동 세력과의 연대, 그러니까 관계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셔가지고 좀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관계를 보면, 굉장히 최근이죠. 2022년 12월 21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것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반대표가 아니라 이제 기권을 하고 이 결의안이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유엔 측에서는 뭐 별다른 무기 공급을 중단을 하고 뭐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떤 국제사회 측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은 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세안에 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세안이 이제 아시다시피 다 계속 2021년 4월에 5개항 컨센서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면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런 아세안의 5개항 합의를 무색해하는 여러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태국에서 최근에 22일에, 그러니까 12월 22일에 이제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외무장관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제 차관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뭐 국방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NUG나 PDF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게 되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세안에서 이제 공군 참모총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세안 에어치프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황당하게도 5개안 합의가 아직 이행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세안에서 미얀마에다가 이것의 의장국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뚜나 아웅이라고 하는 미얀마 공군 참모총장이 이제 의장으로 위임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제 뚜나 아웅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공습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사상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찾아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공습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상 전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도 이 사람이 이제 아세안에서 공군 참모총장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세안 차원에서는 이런 잘 안 보이는 그런 지역들에서 계속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어떤 합의를 무색해하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개항 합의에 대해서 계속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미얀마 군부에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어떤 실천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차라리 그냥 5개항 합의를 그냥 아예 폐기를 하고 새로운 조치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세안이 이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못해서 이제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2023년부터 이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적극적인 민주화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국가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전에 이제 캄보디아가 의장국이었던 상황과는 좀 다른 태세를 취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혹시 새 의장국이 된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아세안은 앞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 여기에는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미얀마에서 인도적 지원 같은 것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또는 그리고 미얀마 망명자들 집단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국제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어떤 측면에서 이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토론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좀 완전히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리바이든이란 뭐 토마스 홉스가 국가론에서 뭐 17세기 한 얘기죠. 저는 그 양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걸 인용했던 존 에스 퍼니발이 식민지 국가의 그죠? 예, 그 자유 리버리즘 가지고 했던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국 식민지 정부를 가지고 리비아튼이라고 했고 전행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뭐 사실 그럼 뭐 식민지 국가가 국가냐 뭐 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군부는 이 정도 되면 국가입니다. 예. 그 국가의 지위에 올라와 있고 이거 감히 누가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전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왜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근데 국가를 어쨌든 2008년 헌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군부의 존재는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아편 사용 문제는요. 사실은 NLD 정부 때 사실은 더 격심해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사실 댄세인 정부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NLD 정부 때 아편 증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게 비단 쿠데타 때문에 일어났다. 뭐 더 정가는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아편이 주로 젊은이들이 하는 거는 아편이 아닙니다. 아편이 아니고 엑스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된 거죠. 동남아에서 흘러들어온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 좀 많아서요. 이게 이제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요. 예, 그런 얘기고 뭐 절도나 강도 치안 부재라는 용어는 제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치안 부재의 요인을 제공한 게 쿠데타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식으로 좀 제가 기술을 하고 근데 뭐 절도나 강도는 그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군부를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대동단결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겨야죠. 그런데 그만큼 경제가 지금 위축됐고 안 돼 있다는 거에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군부는 이런 걸 노리는 거겠죠. 예. 좀 더 시민 사회가 불안정하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놔두는
봐라. 지금 뭐 쿠데타 이걸 인정 안 하면 너희들 생활이 더 힘들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군부에 대해서는 혐오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고요. 총선 계획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이거는 뭐 이제 5월, 6월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2023년에 지금 나와 있는 뭐 법률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서 이걸 뭐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적어서 그대로 실행할 거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도 내용이 또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 뻔한데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을 거냐 인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적은 내용 개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간략하게 했던 건데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보충해 본 그리고 인제 뭐 이제 뭐 앞으로 2023년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022년 리뷰라서 그냥 암울하다는 걸로 그냥 대신하고요. 근데 인제 쪼끔 쪼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군 집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뭐 KNLA든지 뭐 어쨌든 뭐 KIO라든지 AA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반군 테러 집단이 있긴 하지만 뭐 테러 집단은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과장되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어 김수사님 반군 캠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저는 한 10 군데는 가 봤습니다. 까친 KIO도 직접 한번 가 봤고요. 옛날 KNU가 잘 나갈 때 KNLA 본부도 한번 내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군인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만한 자금도 없고요. 옛날에는 뭐 다시 중국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반군을 지원할 만한 자금도 없고요. 무기도 시원찮습니다. 옛날 구식 중국인들이 쓰는 무기를 갖고 있고 그게 정규군하고 교전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전혀 없죠. 그러나 군부가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등록만 해 주면 자금 지원을 해 줍니다. 전화도 넣어 주고 차도 주고요. 기름도 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군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레종 때때려죠. 근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반군 집단의 수를 줄이지 않고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살려두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는 절대 아니다. 뭐 사실 정규군이 마음만 먹고 항공 그걸로만 해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저기 무력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걸 엄청나게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KIO하고 AA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그건 틀림없고요. 이번 쿠데타에 대한 이 군부와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같겠지만 NUG와 같이 다시 연방정부로 가겠다로 간다면 NUG하고도 같이 협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오로지 독립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군 집단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조금 더 조금 세련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민주주의라든지 미얀마 연방 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KNU는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KNLA라는 반군 단체는 PDF하고 연대는 하고 있지만 그 실제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보셔도 KNU라는 자체도 지금 와해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소스에 일부 사무실을 하나 갖고 있는 정도인데 이번에 조금 하이라이트를 받긴 했지만 사실은 KNU를 지지하고 있던 옛날에는 그 까렌 거인 불교 그 부디스트 군대가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는 실체로 있었던 건데 그거는 지금 미얀마 정부군하고 협상해서 그냥 실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그런 거고요. 거기는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죠.
아무튼 뭐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2023년도에는 아세안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얀마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해서 빨리 총선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세안에서 가장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뭐 그렇게 뗀세인 정부도 그렇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군부가 후원해 줘서 오히려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런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이번에도 총선을 빨리 해서 뭐라도 정부를 구성해서 군부가 빠지면서 빠지는 건 아니겠죠. 또 같이 파트너로 남으면서 정부를 구성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NLD 정부가 잘했으면 이 상태는 안 벌어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요. 네. 어쨌든 그걸 아니깐요, NLD가. 군부가 25%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면 2008년 헌법을 폐기하도록 국민적으로 선동을 하거나. 그런데 어차피 이 사태가 벌어지면 고통받는 사람은 국민들 뿐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NLD가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절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 50, 군부 51 하죠. 그죠? NLD 49. NLD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했죠? 왜 안 했죠? 뻔히 보였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네. 대신할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박장희 선생님이 작년 리뷰를 굉장히 긴 호흡으로 쓰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 전까지 상황까지 보시면서 이제 쓴 거죠. 뭐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연구자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민주화 이후에 민군 관계가 양호의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 이제 정치에서 이제 다른 형식으로 개입하는, 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악하지 않는 이런 건데, 그거를 보면 대화의 힘, 그죠?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아랍어에서 온 무샤와라, 그 대화의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예, 네. 대화가 네, 필요했는데 맞습니다. 대화가 굉장히 적었던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의장국이 이제 인도네시아가 된 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붙이면, 제가 이제 12월에 가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세안을 통해서 미얀마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뭐 현인들이라고 할까요? 관계자들 좀 만나서 물어봤는데, 역시 그 대화를 강조하는 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옛날 그 캄보디아 사태 때 여러 당사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당사자들을 접촉해서 한 자리에 모으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는, 역시 그 국내 문제를 대화의 힘으로 해결하듯이 아세안 영내 문제도 대화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아세안 주요 회의, 그러니까 지금 각종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회의에 미얀마의 장관급 이상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이제 아세안 최초로 제재를 가한 거죠. 회원국에 대한. 그래서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아세안의 대시로 판단한다 는 분위기가 하나 읽혀졌고요. 또 그것의 배경으로는 강온 차이는 있지만 아세안 나머지 9개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다. 오개항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정치범 그 사형 집행한 것들, 이거에 그 굉장히 좌절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세안에 대한 그 국가수반 포함해서 외교 장관, 핵심 장관이 핵심 회의에, 아세안 핵심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 되면서 하나의 찬스가 있는 거는, 대화를 강조하고 모든 당사자와 협의한다는 것도 있지만 아세안 특사를 이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인 레토노 장관이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처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브루나이가 아세안 특사를 아세안 공동으로 이렇게 임명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브루나이 외무장관을 그냥 특사로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엔
캄보디아 의장국 되니까 그걸 따라서 그냥 또 다시 캄보디아 외교장관을 특사로 이렇게 해버리면서 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단점인데 그 인도네시아로 넘어오니까 그럼 좋다. 좀 결손이죠. 결손인 그 아세안 특사 임명 방식을 활용해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특사를 임명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찬스를 활용해서 이 민주주의 또 공정한 선거 또 모든 당사자들의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인도네시아 의장국 이 시기에 상당한 정도 진전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는 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미얀마 관련해서 좀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발표해 주신 박장희 선생님, 토론해 주신 김희수 선생님 감사합니다.